600년 전 조선은 하늘에 불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불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밀한 계산이었고 화차라 불렸습니다. 지금 그 덩신은 K9 자주포로 되살아나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단지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제 불을 다스리는 민족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뒤로 지금 당장 엎드리세요.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시야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표현하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의 체감은 정확히 그랬습니다. 검은 밤하늘 위에서 갑자기 나타난 수십 개의 불빛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이며 지면을 향해 동시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발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 땅을 때렸고 두 번째 충격이 공기를 밀어냈으며 세 번째 충격에서야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가슴이 눌리고 숨이 막히고 귀 안쪽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엎드린 채 땅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움켜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뜨거웠습니다. 단순히 열이 느껴진다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공간 자체가 달궈진 쇳덩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압박해 왔습니다. 코로 들어온 냄새는 하약 냄새였지만 제가 알고 있던 난잡한 전장의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지나치게 정제된 냄새, 필요한 만큼만 태우고 멈춘 냄새였습니다. 그 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폭격에는 감정이 없다는 것을요. 분노도, 복수심도, 과시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계산, 오직 효율, 오직 결과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안나 올레시에브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 대부분을 전쟁 전문 기자로 보냈습니다. 폭격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 무너진 병원 앞에서 울부짖는 가족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병사들을 카메라와 노트로 기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왜 이런 무기가 만들어졌는가를 묻지 않으면 전쟁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 일을 그만두고 국방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기를 분석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전장에서 제가 본 것은 제가 수년간 공부해온 무기 이론으로도 즉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고 폭발 반경은 정확히 겹치지 않도록 설계된 듯 보였으며 폭격 이후의 침묵마저 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게임판을 바라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옆 참호에서 폴란드군 연락장교 아르투르 대위가 망원경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리안나, 방금 본 거요. K9입니다. K9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 기억 속에서 군견의 코드명 정도로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자주포입니다. 요즘 이 전선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전술이 다시 짜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한동안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문화와 기술, 빠른 성장과 평범한 일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이 살벌한 전장의 흐름을 정확한 포격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이 떨어지던 궤적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그 불을 만든 사고방식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임무를 자청했고 며칠 뒤 폴란드에 있는 K9 운용기지로 향했습니다. 기지에서 처음 마주한 K9은
제가 상상했던 이합적인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돈된 인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었고 모든 구조는 이유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는 흥분하지 않는다라고 무언으로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기술자 김도연을 만났습니다. 전자 한복판이었지만 김도연의 말투와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제가 K9의 설계 철학을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지 창고 한쪽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설계도의 복사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 2글자였습니다. 화차, 조선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병기, 수십 발의 불화살을 한 번에 발사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 도면에는 각도, 간격, 무게 배분, 연소 시간에 대한 수치가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현대의 자주포 설계도와 이 오래된 도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전장에서 맡았던 그 정제된 하향 냄새와 겹쳐졌습니다. 과하지 않은 불,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불.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겠다고. 하늘에서 불이 처음 떨어진 순간부터 그 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까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다고 말입니다. 이 영상은 그 기록의 시작입니다. 김도연이 펼쳐 보인 화차 설계도는 제가 이전에 본 그 어떤 역사적 병기 도면보다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정확한 계산, 합리적인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 안에 담긴 전쟁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병기가 아니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병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설계도 옆에 적힌 문장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써야 한다. 그 문장은 마치 시간을 건너뛰어 제 가슴을 직접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은 전쟁 경기 위에 적힌 문장이 맞나요? 제가 묻자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직접 명을 내려 화차 개발을 추진했고 그 철학은 경기 설계의 시작부터 박혀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기에 대한 개념이 조용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무기가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정반대의 방향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쟁을 줄이기 위해, 백성을 살리기 위해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수학과 천문, 화학과 공학을 모아 하나의 병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신이 K9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전장에서 여전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기지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공부라기보다는 내가 쌓아온 세계관을 하나씩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단순한 농업 국가도 단지 문화의 나라만도 아니었습니다. 치구기를 만들고 자동 물시계와 천문 관측기를 만들며 전쟁조차 과학으로 대응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이 단절되지 않고 수백 년을 이어져 지금의 방위산업 그리고 K9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깨달은 날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민족 조선의 화차는 지금도 달린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몸으로 체감한 진실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불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조율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파괴가 아니라 방어이며 생존입니다. 그걸 실현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제 심장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직업적 의무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제 안에 묻혀있던 더 깊고 더 무거운 질문이 급격히 떠오른 결과였습니다. 왜 이 나라의 무기는 단순히 강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치밀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 왜 전쟁터에서 강한 폭발이 아니라 정확한 질서를 남겼는가? 그리고 왜 조선시대의 병기 설계도와 오늘날의 K9 자주포 사이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저를 혼란으로 밀어넣는가?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다니며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심장까지 한 방향으로 압박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떠오를 때 저는 손에 쥔 노트북을 열고 폴란드 기지에서 정리했던 기술 문서와 인터뷰 메모를 다시금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로만 보면 K군 단순히 뛰어난 자주포일 뿐이었습니다. 기동성, 사거리, 정밀도, 재장전 속도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은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국가의 태도와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전투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 질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였습니다. 그 질문은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 직접 던지는 것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무기 개발자들의 질문 방식과도 달랐습니다. 유럽에서 만난 대부분의 기술자나 군수 산업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무기를 개발합니다. 우리는 전투 승리를 목표로 합니다. 무기가 강할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많은 데이터를 분류했으며 수많은 전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그저 강해지는 것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끝을 먼저 이야기했고 전쟁의 비용을 먼저 언급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 사고방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지 무기 기술이나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철학이 깊이 스며든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끊임없는 질문과 답의 축적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근원은 제가 폴란드에서 보았던 낡은 설계도 한 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화차고처라는 이름이 적힌 조선시대의 병기 설계도였습니다. 수십 개의 화살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구조와 정확한 각도 조절, 무게 배분, 연소 시간 계산이 모두 정교하게 기록된 그 도면은 단순한 병기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학과 철학이 접목된 하나의 사고 코드였습니다. 불을 단순히 강하게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어디까지 도달할지, 어떤 피해를 낳을지, 어떤 방식으로 제어해야 최소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지를 정확히 계산한 흔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술자들은 그 설계도와 함께 끊임없이 기록했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먼저 지키기 위하여. 그 문장은 당시 병기 설계 문서에 낯설게 적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수백 건의 병기 관련 자료 중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언과 한국 기술자들이 말하는
누구를 위한가라는 질문이 공통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비행기 안에서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해는 단지 지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 안에서 어떤 감정적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전쟁의 본질을 향해 가장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함이 목적이 아니라 강함을 통해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 물음은 단지 기술자의 질문이 아니라 인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과 인간성, 생존과 죽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극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분석가로서 무기를 벗어나 그 무기를 만든 사람의 마음을 직접 마주하려고 한다는 것을. 비행기는 대한민국 땅을 향해 조용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만큼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철학이 어떻게 현대의 무기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 무기를 따라가고 있나?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답은 단지 현재의 전투 기술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인간의 생존과 평화를 꿈꾸며 불을 다스렸던 한 민족의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국립과학관 군사과학 전시관에서 조선시대의 병기 설계도와 현대의 K9 자주포 설계 그래프를 나란히 보았던 그 순간부터 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강력한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두 기술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수백 년이라는 시간차를 뛰어넘는 기술적 흐름과 사고의 연속성은 단순히 역사적 연결고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건 수학적 계산과 전투 전략, 그리고 인간 중심의 철학이 체계적으로 섞여 있는 하나의 큰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며 저는 거대한 전시장 로비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고 그에게 전시를 안내해준 큐레이터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 조선시대의 화차와 지금의 K9이 진짜로 연관이 있는 건가요? 큐레이터는 잠시 침묵하더니 정중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다만 첨단 기술로 직결된 단일 설계 도면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과학적 사고의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기술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리적 모델, 반동 계산, 연소, 제어 같은 개념을 사용했고 그 사고의 철학은 근대 현대의 여러 기술적 발전 속에서도 결국 계속 이어졌다는 해석입니다. 그 말은 제가 지금까지 품어온 가설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모티브가 아니라 철학의 연속이라는 설명은 제가 직접 전시물을 통해 느꼈던 그 질서의 체감과 맞물려 저의 머릿속을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전시관을 나서자 붐비는 서울의 한낮이 저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흐름,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 그리고 거대한 빌딩 숲, 모든 것이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 질서와 정연함은 마치 제가 본 K9의 포격 궤적처럼 정말로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도서관처럼 조용한 카페로 들어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차와 K9 두 기술에 대한 글들을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선의 화차 설계도 설명을 확대해 보면
단순한 발사 각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화약의 연소 시간, 반동 에너지 계산, 화살통의 규격과 배열 방식까지 정확히 수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편적인 병기 설계가 아니라 하나의 수학적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전시관에서 본 K9 사격 분석 그래프였습니다. 거기에는 발사 후 포탄이 어떤 경로로 날아가며 어떻게 반동이 제어되는지가 파동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고, 그 모양이 어느 정도 화차 반동 해석 도표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수학적 접근 방식, 문제에 대한 구조화된 사고, 정확한 계산과 검증, 이 모든 것들이 조선시대 설계도부터 현대의 군사 분석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카페에서 펜을 잡고 손으로 하나의 흐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화차, 수학적 모델, 기반 병기 설계, 인간 중심 전쟁 철학, 임진왜란 전후, 전술적 반성 및 기술적 축적, 근대적 무기 설계 개념 도입, 일제강점기와 전후 복구기, 학문적 기반 축적, 기초 과학기술의 확립, 현대 방산기술, 정밀 제어 전술적 유연성 인간적 철학 결합, 그 흐름도는 단순한 타임라인이 아니라 생각의 진화되었습니다. 그건 단지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르는 기록이 아니라 조선시대 고도의 계산적 병기 설계가 현대의 정밀 무기 개발의 철학적 뿌리로서 남아있다는 거대한 서사가 되었습니다. 그 흐름도를 완성한 뒤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투명했으며 도시의 윤곽이 차분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사고와 철학의 결합체다. 이제까지 제가 수십 년 전쟁 현장에서 보고 수없이 분석했던 그 어떤 무기도 이만큼 깊은 철학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의 화차 설계자들이 백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그 철학은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의 무기 개발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체계는 저를 다음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벗어나 조선시대의 실제 병기 재현 유적이 남아있는 한 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전시관에서 본 설계도와 현실의 물리적 구조가 직접 맞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저는 단지 도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손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이 제 가슴 가득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확신을 따라 다음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시관을 나와 카페에서 흐름도를 정리하던 저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하나의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연속성. 이 단어를 왜 나는 자꾸 떠올리고 있는 걸까? 이미 정리한 흐름도 속 연결선들은 시간과 기술을 논리적으로 이어놓았지만 그 사이 어디엔가 아직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책상 위 흐름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흐름은 조선시대 화차 과학적 사고 현대 방산기술로의 자연스러운 확장. 그런데 문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수치와 도표, 그래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별 인간의 고뇌와 철학,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고민과 희망, 그리고 실패에 대한 좌절과 다시 일어서는 의지, 그런 부분은 설계도에 적힌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시관에서 본 도식들이 단지 기술적 연속성만이 아닌 사람의 내면과 사고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흐름도를 한 장의 맵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도표가 아니라 사람과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 다시 현재로 이어진 정서적 연결고리로 말입니다. 조선시대 전투를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 임진왜란 생존과 전략의 체계적 반성, 근대 학문 수용기, 이론과 실전의 기술적 간극 이해, 현대, 대한민국 철저한 정밀 제어와 생존 중심 전략, 그 맵을 보고 있던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질문의 반복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길게 끌지 않기 위한 방법. 물론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추론이 아니라 조선시대 병기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현대 기술이 설계될 때 공통적으로 놓이지 않은 중심이었습니다. 즉, 단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전투를 조기에 끝내기 위한 철학이 두 시대를 연결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한국이 가진 전쟁에 대한 태도가 단지 군사적 효율을 넘어선 인간 중심적 전략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제 여행의 방향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단지 설계도의 연속성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그 설계도를 만든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는 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가 아니다. 철학은 숫자가 아니다. 저는 스스로를 점점 무기 분석가가 아니라 역사와 철학을 탐구하는 여행자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느낌은 어떤 신비롭고도 묵직한 무게를 제 가슴 속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시대 병기 재현 유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설계도가 단순히 전시된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구조로 구현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설계도와 현실이 만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기술과 사람의 머리로 계산된 사고가 눈앞에서 직접 겹쳐지는 순간을 제가 직접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전시관을 나서자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늘빛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 한켠에도 어떤 열기가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열기는 단지 긴 여행에 대한 기대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제가 향할 곳은 서울에서 차로 몇 시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선시대 병기를 복원해 놓은 체험 유적과 그 기술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지 설계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조를 손으로 만지며 지금의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 느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철학과 과학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내면에 닿아보겠다. 그 말은 총탄 소리도 피의 냄새도 아닌 평온하지만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조선의 화차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 진짜 이유를 제가 직접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서울국립과학관에서 화차와 K고의 기술적 흐름을 보고 난 뒤 제가 향한 곳은 바로 조선시대 병기 재현 유적지였습니다. 그곳은 단지 오래된 병기를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600년 전의 사고, 구조와 물리적 설계가 실물로 구현되어 있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시골길을 지나 구비구비 산 아래로 이어질 때
저는 창밖의 풍경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전시관에서 본 흐름도, 수학적 도표처럼 느껴졌던 설계도, 그리고 그 도식 속에 들어있던 사람의 철학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것은 거대한 목조 병기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철근과 철판이 아니라 나무와 금속의 결합으로 재현된 화차의 실물 크기 모델. 그 모습은 단순히 무언가를 발사하기 위한 기계가 아니라 엄청난 수학적 구조물처럼 보였습니다. 각 화살통은 일정한 각도와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저마다 배치된 방향에는 정확한 계산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만들었다니.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해설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모든 간격과 각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기술자들은 화살 발사 시 정확한 사격 궤적이 만들어지도록 각도를 일일이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단지 파괴가 아니라 필요한 피해를 줄이고 전투를 끝내기 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폴란드 기지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기 전에 항상 묻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히 인간 중심, 생존 중심의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 유적지에서 600년 전의 물리적 구조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차 주변을 걸으며 수많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왜 조선시대 기술자들은 단지 강한 화력을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 왜 그들은 정확한 피해의 범위와 조기 전투 종식을 중심 철학으로 삼았을까? 그 답은 제 생각보다 더 깊고 복잡했습니다. 그건 당시 사회 구조, 역사적 경험, 그리고 백성의 생존에 대한 절실한 관심이 고도의 기술 설계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해설사는 유적지 곳곳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병기를 설계할 때 철학적 의미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단지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짧게 끝내고 백성의 피해를 줄이는 것, 그리고 전투 이후의 회복까지 고려했던 것입니다. 해설사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시 사람들의 철학과 일상에 직접 닿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화차의 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나무 표면에 남아있는 미묘한 마모 자국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600년 전의 기술자들이 실제로 이 도구를 이해하고자 했던 마음, 그 마음의 움직임이 저의 손끝에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또 하나의 연결점을 발견했습니다. K9 자주포의 포신제어 알고리즘, 반동 계산, 발사 직후의 재조준 속도, 그 모든 기술적 요소는 단순히 현대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설계도 속에서 이미 그 틀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철학은 단지 수백 년 동안 변형 없이 진화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시관에서 본 화차 도면과 현대 K9의 그래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두 도식은 시대와 재료, 기술적 구현 방식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사고의 구조는 흐름이 같았습니다. 목표 정확성 최소 피해, 전투 조기 종료. 그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둔 전쟁에 대한 사고 체계였습니다. 저는 유적지 한복판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화차 주변의 작은 잔디를 흔들고, 그 잔디는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햇빛 아래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경외이자 흥분이자
한 인간의 사고가 수백 년을 이어온 연결성에 대한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여기 담겨 있네요. 해설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선 시대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은 것은 불을 다루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건 파괴가 아니라 질서와 끝내기 위한 계산이었죠. 그 말은 단순한 해설을 넘어 하나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민족은 그 방식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대의 K구 자주포는 그 철학을 가장 정교하게 구현한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제가 유적지를 떠나는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거대한 화차 모형은 한 시대를 넘어 지금의 기술과 교차하는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불은 더 이상 파괴가 아니다. 불은 끝내기 위한 계산이다. 그리고 그 말은 제 여행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결론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복판,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술자들과 심각한 간극을 체감했습니다. 국립과학관 유적지에서의 감동, 조선시대 설계도의 철학적 연속, 그 모든 것이 현대의 기술자들과 직접 마주했을 때 갑자기 여러 현상처럼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우리가 전날까지 분석하고 논의했던 기술적 성과가 모니터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산값, 수치화된 성능, 해외 운용 데이터와 실전 사례까지 정리된 한눈에 봐도 깔끔하고 정돈된 보고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수치가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격자무늬처럼 정리된 표와 그래프 속에서 사람의 흔적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흔적이 거꾸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에서 한 연구원이 K9 자주포의 최신 운용 성과를 설명하며 우리는 객관적 데이터로 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정확했고 그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데이터의 우수성이나 수치의 합리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기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의 체계를 만들고 있는지 또는 사람의 선택을 어떻게 뒤바꾸는지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 전장에 투입됐을 때 정확함과 예측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전투의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을까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제 질문을 당황스럽다는 듯 바라봤고 또 다른 몇몇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군사 전략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한 책임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만들 뿐 그 기술을 언제, 어디서 쓸지는 정책 결정권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앞에서 저는 확신과 의문 사이를 오갔습니다. 나는 조선을 통해 한국 기술의 뿌리를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뿌리가 실제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회의실을 나오며 서울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자동차 소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지만 제 머릿속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곳 사람들과 진짜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길거리 포장마차에 혼자 앉아 비빔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한국 방위산업과 전쟁 기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을 비비는 동안 근처 테이블에서 들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방산기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도 덕분에 맘 놓고 산다고. 두 남녀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는 가볍고 자연스러웠지만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은 곳에서 흔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 테이블 쪽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우린 덕분에 맘 놓고 산다. 그 말은 수치로 표현될 수 없는 것, 데이터로 정리될 수 없는 것, 그래프로 나타낼 수 없는 것, 그러한 감정의 무게를 제 가슴에 남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시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기술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 칼은 사람을 보호할 수도, 사람을 벤 긴급한 필요 앞에서는 날로 사용될 수도 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본 철학은 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 고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책임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질문이었다. 텍스트를 쓰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질서정연한 기술과 한국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생활의 평화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발전될 수 있지만 그 기술이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만드는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울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누구도 전쟁이나 기술에 대해 딱딱한 데이터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웃고 오늘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은 사람에게 어떻게 닿아야 하는가? 기술과 인간 사이의 간극은 수치로 측정되지 않았고 그래프로 설명되지 않았으며 폭발력으로 증명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간극은 사람의 일상, 사람의 보통의 삶, 사람의 평범한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가 이 땅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든 갈등과 혼란이 한꺼번에 제 안에서 응축된 가장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불도 그 불을 다루는 인간의 선택 없이는 그 의미를 잃는다. 그 깨달음은 다음 여정을 향한 중대한 갈림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감정, 그들의 철학, 그들의 일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가 어찌나 서늘하고 맑았던지 전날의 혼란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와 인간이 만든 질서 속에서 갈등은 머릿속 어딘가로 옮겨졌지만 그 갈등의 근원은 여전히 제 심장 속 한쪽에 가만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날 회의실에서 기술자들이 말한 정확성과 객관성은 냉철했지만 그 말 뒤에는 어쩐지 삶이나 사람이라는 온기가 충분히 녹아있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성은 분명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성이 사람에게 온전히 이어지는 모습을 저는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람의 삶 속에서 기술이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를 직접 체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인터뷰나 기술 설명이 아닌 그 기술이 한국인의 일상과 감정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택시가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 저는 서울의 중심과는 또 다른 일상의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데려다주는 부모, 노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벤치, 곳곳에 붙은 동네 가게의 작은 간판들, 그 모든 것이 도시의 풍경과는 또 다른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동네 시장 앞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에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작은 떡집 앞에서 노점 앞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방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자 그 남성은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전쟁 이야긴 잘 모르지만 우리가 평소에 안전하게 사는 건 어떤 기술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서 저는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 그는 기술의 배경이나 수치적 성과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기술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마음속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 인식은 데이터나 정확성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체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기술이 잘 만들어졌다는 것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죠. 그 남성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기술이 있지만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어딘가 스며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저를 떨리게 했습니다. 수치와 설계도, 정확도에 대한 이야기는 전문가에게서 들었지만 일상의 눈높이에서 기술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분명하게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시장을 떠나 한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명의 대학생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기술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한 학생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쟁 기술이 평범한 삶과 왜 연결되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 정찰 로봇이든 교통 시스템이든 전투 기술이 발전한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 생활 안전 쪽으로도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고 믿어요. 그 말은 제가 찾고자 했던 문제에 날카로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전투 기술과 일상 기술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더라도 사회 전체의 안전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그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술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입 밖으로 작은 단어 하나를 말했습니다. 기술의 가치란 그 기술을 만든 사람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연결점이다. 그 연결점은 단순히 정확성과 합리성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정, 사람의 안전 욕구, 사람의 일상 속 치열한 삶의 맥락 위에서 서서히 그 형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서서히 지는 하늘을 보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5시퀀스에서 시작된 제 갈등의 출발점이자 진정한 해소의 결론이었습니다. 기술은 수치와 정확성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이 땅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정의 가장 본질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서울공원의 벤치에 앉아 저는 해가 지는 동안 하늘빛이 점점 붉어지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의 빛이 도시를 단단하지만 부드럽게 물들이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세 가지 시간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병기 설계자, 전쟁터에서 조용히 폭격을 바라본 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도시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시 제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기술이 단지 수치로 설명되는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치명적으로. 그것이 무기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남은 것은 차갑고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얼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기술 설명과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전투, 상황, 무기 성능, 분석과 평가, 그 모든 것이 전투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 어디에도 진짜 질문은 없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기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조선시대의 병기 설계자들은 그 질문의 답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화차 설계도 곳곳에는 정확한 수치와 계산만이 아니라 백성의 생존을 염두에 둔 문장들이 있었고, 그 문장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절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현대 한국에서도 사람의 삶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단순한 한마디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기술 덕분에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체험적 진리였습니다. 그 말은 단지 기술이 좋다는 말을 넘어서서 기술이 사람의 일상과 삶을 지켜주는 장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전투 기술이 발전한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 생활 안전으로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고 믿어요. 그의 말은 수치가 아닌 감성적 현실에서 기술의 의미를 잡아냈습니다. 기술이 생존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이해와 선택을 통해 재해석되는 과정이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은 제가 전쟁터에서 본 조용한 폭격의 풍경과도 연결되었습니다. 혼돈이나 공포가 아니라 정확하고 질서 있게 발생한 불의 궤적은 단지 기술의 성취로 보였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단단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에 앉아 가만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메모들을 한 곳에 모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지 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가치와 질문을 다시 쓰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고 사람들의 선택이 그 기술의 의미를 완성한다. 그 문장은 단순한 하나의 명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 나라에서 찾아온 진짜 답이었고 그 답은 수치나 그래프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크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해 열려 있을 때
그 의미를 가진다. 그 말은 단지 기술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의 존재 이유를 사람에 대한 신뢰로 옮겨놓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 시대에서도 지금의 한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진리였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은 이제 더 이상 의문과 갈등 속에서 헤매는 발걸음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가진 발걸음이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도구이며 그 도구가 사람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의 선택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서 찾은 가장 값진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 속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 말은 이 여정을 끝맺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수많은 작은 별처럼 빽빽이 박혀 있었고 그 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는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의 여정을 조용히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불꽃, 조선시대 병기 설계도, 폴란드 기지의 K9 자주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그 모든 경험이 제 안에서 하나의 실타래처럼 엉켜있다가 지금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정확한 궤적으로 떨어진 포탄은 처음에는 기술의 정점처럼 보였습니다. 수치로 설명된 정확도, 전술적 유효성, 데이터로 검증되는 성능, 그 모든 것이 전투를 정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수많은 만남은 그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은 사람들의 일상,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에서 들었던 아주머니의 말을 기억합니다. 기술 덕분에 평범하게 살 수 있네요. 그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는 기술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절박한 해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단순한 기술의 산출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재해석된 결과라는 사실을 그 말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이 우리 가족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살아보면서 느낄 때가 많아요. 그 말은 기술이 칼처럼 인간을 양면적으로만 재단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술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용되고 사람들의 선택과 감정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얻는 존재였습니다. 과연 수백 년 전 조선의 기술자들이 화차를 설계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계획도 아니었고 단지 기술적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한 도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는 백성의 삶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백성의 삶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수학적 계산이 나왔고 그 고민을 풀기 위해 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고 체계는 현대 방산 기술에서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정밀 계산은 단순히 데이터로 설명되는 성능이 아니라 사람들을 최소 피해로 지키려고 했던 철학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만든 이들은 단지
수치로 설명되는 전투 성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결국 사람을 향해 있는지,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기꺼이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을 벗어나 다시 조용한 골목길을 걸을 때 그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저에겐 데이터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속에는 살아보면서 얻은 현실적 감각이 있었고, 그곳에서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살아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만 완전해집니다. 정확성, 성능, 효율성,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어느 벤치에 앉아 햇빛이 사그라든 뒤 붉은 노을이 도시의 불빛과 섞여 서서히 어둠으로 흐르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가 스스로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그 문장은 단지 정의가 아니라 제가 이 여정 내내 찾아온 가장 핵심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수치나 그래프,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그 모든 감정과 선택의 순간 속에서 기술은 비로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을 다스린 민족은 단지 무기를 잘 만든 민족이 아니다. 사람을 향한 불꽃을 이해하는 방법을 아는 민족이다. 그 말은 단지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 자신이 계속 질문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되었습니다. 기술이란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며 그 도구가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기술과 사람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와 선택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가장 인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밤바람이 살며시 불어오고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해질 때 저는 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꽃은 사라져도 그 불꽃을 다스리는 마음은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켜질 것이며 그 불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빛나고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무기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